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정상형 게임 또는 전략형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제 동식 게임, 행위자들이 선택을 할 때 시간적인 시차가 없이 동시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시차가 있더라도 상대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볼 수 없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동시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시 게임을 푸는 방법을 이처럼 정상형 게임 또는 전략형 게임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정상형 게임 또는 전략형 게임은 이제 이처럼 게임 추리를 사용하지 않고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게임을 풀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제 게임 추리를 사용할 때도 동시 게임이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인데 갑이 검사에게 이제 잡혀서 갑과 을이 이제 서로 다른 방에 고립된 상태에서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은 자백을 할 것인지 항구를 할 것인지, 을도 마찬가지로 자백을 할 것인지 항구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제 확장형 게임을 우리가 풀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신뢰 게임 같은 경우에 갑이 을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은 신뢰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갑의 선택을 보고 갑이 이제 신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거래 같은 경우에 갑이 돈을 보냈을 때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을이 물건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돈만 먹고 도망갈 것인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갑과 을이 서로 다른 방에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갑이 자백을 했는지 아니면 함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을이 자백을 할까 항구를 할까 선택을 할 때 을이 자기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와 있는지를 이제 모르는 상태죠. 그걸 모르는 상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을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하면 갑이 자백을 했다는 걸 알고 선택을 하는 경우죠. 그 을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갑이 함구를 했다는 걸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그런 불확실성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보 집합이라고 불러요. 선수가 다른 선수의 선택을 모르는 상태를 선택 가능한 행위에 대한 정보 집합으로 표시한다. 만약에 뭐 갑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 또 다른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뭐의 정보 집합은 A, B, C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갑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을의 정보 집합은 A하고 B하고 C가 되고, 이걸 세 개를 이렇게 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게임 추리를 이용해서도 이 동식 게임을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정보 집합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동식 게임은 이렇게 게임 추리를 사용하지 않고, 즉 확장형 게임 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상형 게임 또는 전략형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미 뭐 죄수의 범위 게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수업 초반에 배웠었죠.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먼저 이제 내시 균형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시 균형점도 이미 얘기했었죠. 존 내시의 Beautiful Mind 그 영화를 소개했었고, 그래서 정의를 하면 게임에 참가한 선수가 균형점에서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해요. unilateral
그러니까 둘이 협동해서 공모해서 선택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상대와 상관없이 혼자만 선택을 변경하는 경우 자신의 보상값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동의 없이 내 혼자 일방적으로 현재의 선택을 바꿨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선수들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른 쪽으로 다른 선택을 해도 더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겠죠. 그 현재의 상태를 이제 균형점이라고 불러요.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배경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갑의 선택은 자백을 할 것인가, 항거할 것인가, 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보상값을 살펴보면 가장 나은 보상값은 상대는 협조했는데 내가 배신하는 경우죠. 그래서 상대가 협조하는 경우는 함구하는 경우죠. 친구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사하고 협조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끼리 갑과 을 사이의 협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구가 협조가 되겠죠. 자백은 배신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나은 보상값은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갑의 보상값 이렇게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을의 보상값이죠. 그래서 가장 나은 보상값은 갑의 경우에 상대가 협조했을 때 내가 배신하는 경우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상대는 함구했는데 나는 배신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무죄에 방면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을도 가장 나은 보상값은 갑이 그러니까 상대가 협조했는데 내가 배신하게 되면 가장 나은 보상값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수의 범민 게임의 특징은 지배적인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적인 전략은 뭐냐? 어떤 전략이 상대 선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항상 무조건적으로 다른 전략보다 최소한 갖거나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살펴봅시다. 엄격한 지배 전략은 상대 선수의 선택과 상관없이 전략 A는 전략 B보다 항상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줄 경우 그래서 죄수의 범민 게임은 엄격한 지배 전략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의 선택을 보면 색깔을 바꿔서 갑은 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갑에게 더 나은 보상값을 주는 선택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을이 만약에 자백을 할 경우에 그러면 갑이 자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를 얻게 되고 항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를 얻게 되죠. 따라서 을이 자백을 했을 경우에는 자백이 더 크게 되죠. 이게 이제 부등호예요. 부등호. 그리고 을이 항구를 했을 경우에 갑의 보상을 보면 갑이 자백을 하면 0, 항구를 하면 마이너스 1을 얻게 되니까 역시 을이 항구했을 때도 갑은 자백을 했을 경우에 더 큰 보상을 얻게 되는 거 이처럼. 그러니까 을이 자백을 하던 항구를 하던 상관없이 갑은 항상 더 나은 보상값을 언제 얻게 되죠? 자백을 하게 되면 갑은 항상 더 나은 보상값을 얻게 되는 거죠. 을의 선택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더 나은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갑이 자백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을의 보상값은 좌우로 비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갑이 자백을 했을 경우에는 을은
을 역시 자백을 했을 경우에 더 큰 부담값을 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더 나으니까. 그리고 갑이 항구를 했을 경우에도 을이 자백을 했을 경우에 0을 얻고 항구를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1을 얻으니까 역시 을은 갑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백을 했을 경우에 항상 더 나은 보상값을 얻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죄수의 범위 게임은 두 선수 모두 지배적인 전략이 있는 경우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냥 지배적인 전략일 뿐만 아니라 엄격한 지배 전략이 있는 거죠. 항상 더 많은 보상값을 가져다 주니까. 그리고 그냥 지배적인 전략은 상관없이 다른 전략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많은 보상값을 가져다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상값이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이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1이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갑의 보상값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갑은 상하로 비교한다고 얘기했었죠. 상하로.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를 비교하면 갑은 자백하는 게 을이 만약에 자백을 했을 경우에 갑도 자백하는 게 더 낫죠. 을이 만약에 함구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갑이 자백을 하면 마이너스 1, 갑이 함구를 하면 마이너스 1. 이 경우는 이제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른 전략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많은 보상. 그러니까 을이 항구했을 때는 같은 보상을 얻지만 을이 자백했을 때는 더 높은 보상, 더 나은 보상을 자백을 했을 경우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냥 지배적인 전략. 근데 조금 전에 이와 같은 보상값일 경우에는 엄격한 지배적인 전략. 범면 게임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낯선 사람끼리의 어떤 상호작용, 스트레인저끼리의 상호작용이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배신이 협조보다 지배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뭐 친구끼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서로 협조하는 게 지배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처음부터 뭐 굳이 협조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서로 그러니까 어떤 상자를 저쪽에다가 놓고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만 원씩을 그 상자에다 놓으면 뭐 다음에 또 협조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상자에다가 돈을 넣는 거를 이제 서로 관찰할 수 없게 해야겠죠. 아니면 서로 다른 상자를 사용해서 서로가 상대가 돈을 넣는지 안 넣는지 알 수 없게 한다면 그러면 모르는 사람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상자에다가 만 원을 넣고 협조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죄수의 범민 게임에서 배신이라는 거는 꼭 상대편의 뭐 등을 치고 뭐 상대편의 뭐 어떤 뭐 돈을 뺏어 간다거나 뭐 어떤 해를 끼치고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협조에 더 가까운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굳이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협조하려고 하지 않죠. 뭐 많은 경우에서 물론 이제 뭐 상대가 약자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굉장히 공경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약자를 도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죄수의 범위 게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약자를 돕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긍휼지심이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타적인 그런 행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배신하는 것보다 협조하는 게 더 보상값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수의 범위 게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모르는 사람하고 서로 협조하지는 않죠.
이처럼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죄수의 범민 게임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죄수의 범위 게임이 올슨의 이론에서 얘기했듯이 집합적 컬렉티브 액션, 집합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합적인 행동을 할 때 서로 협조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열등한 그런 상태에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죄수의 범민 게임이 굉장히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의 그런 관심을 끄는 거예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과 북이 서로 협조해서 서로 도와주면 뭐 북한은 이제 노동력이 풍부하고 남한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그리고 또 서로 무기 개발하지 않고 무기를 개발하는데 쓸 돈을 경제 성장에 사용하거나 복지에 사용하면 그러면 뭐 남북한이 더 모두 다 좋아지겠죠. 물론 뭐 남한하고 이제 북한하고 어떤 대치 상황에 있을 때 그게 더 좋은 세력들도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은 남북이 평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퍼레이트 옵티멀한 결과.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긴장 상태 그리고 어떤 대치 상태에 있을 때 득을 보는 집단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항상 이용해서 그런 대치 상태를 이용하고 진장 상태를 더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죠. 한국에는. 그 다음에 퍼레이토 우월한 결과가 어떤 결과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둘 다 배신하는 상태가 둘 다 자백하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둘 다 협조하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값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의 보상값을 얻게 되니까 값도 더 나은 상태가 되고 을도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얻게 되니까 을의 보상값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더 나아지니까 사회적으로 더 사회적인 그런 복지가 향상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이제 사회라고 하면 이제 갑과 을의 집단을 의미하는 거죠. 둘 모두 다 나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갑과 을이 서로 공모해서 둘 다 협조를 하면 더 나아지는 상태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격리된 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예측하고 서로 협조했을 때 둘 다 나아진다는 걸 예측하고 항구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상태로부터 이탈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균형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형점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했듯이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탈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균형점인데 이 상태는 서로 협조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더 나은 상태이긴 하지만 안정된 균형점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둘이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갑이 함구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는 둘 다 함구한 상태죠. 함구에서 자백으로 이탈하게 되면 함구에서 자백으로 이탈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0을 얻게 되니까 함구 상태에서 자백 상태로 이탈할 동기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을도 마찬가지죠.
둘 다 항구했을 때보다 을이 자백을 하게 되면 자기는 무죄 방면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할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상태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배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 두 행위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시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를 배신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상대가 친구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구하는 걸 관찰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그 격리된 방이 이제 유리로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친구가 배신하는 걸 보여주죠. 아니면 이렇게 친구가 배신하는 걸 이렇게 녹음을 했다가 봐라, 네 친구도 배신했지, 너도 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즉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동시 게임이 아니라 순차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행위자가 순차 게임을 전개한다고 해도 내시 균형점은 둘 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죄수를 격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가정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격리시키지 않아도 이들은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 게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게임 추리로. 자, 이 이제 점선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갑이 만약에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검사가 갑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을에게 들려주는 상황이죠. 아니면은 투명한 유리벽을 통해서 을이 갑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에 자백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을도 친구가 자백하는 거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뭐 자신도 자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갑이 착해가지고 아니면 의리가 있는 친구라서 함구를 했을 때 그럼 을은 어떻게 할까요? 갑이 함구를 하는 걸 보고 감동해서 역시 내 친구는 의리가 있어 하고 을도 함구를 할까요? 결과를 보면 갑이 함구했을 때 을은 자백을 할 경우에 0을 얻고 을이 항구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구하는 친구를 보고도 을은 친구를 배신해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자백을 할 때도 을은 자백을 하고 갑이 항구를 할 때도 을은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지배적인 전략이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관찰할 수 있고 없고 또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항상 지배적인 전략이 자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죄수의 범위 게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관찰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죄수 범위 게임의 예를 들면 이제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 있는 그런 국가 간의 게임, 남북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합 사례도 죄수의 변명 게임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과거에 이제 핵 경쟁을 했었는데 이러 같은 핵 경쟁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선택은 핵 무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비핵화로 갈 것인지 소련도 마찬가지로
핵 무장을 할 것인지 비핵화로 갈 것인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때 만약에 미국이 배신했을 때 핵 무장을 하면 당연히 소련도 핵 무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핵 무장을 했는데 소련이 핵을 폐기하면 그러면은 엄청난 군사적 열세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래서 소련도 핵 무장을 하는 게 더 낫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이 핵을 폐기했을 때 소련의 입장은 소련도 비핵화를 하게 되면 3을 넣게 되고 소련이 만약에 핵 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보다는 군사적인 우위에 있게 되니까 소련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하는 것보다 핵 무장을 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이 보상값 중에서 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최악의 결과는 미국은 핵 무장을 했는데 소련은 비핵화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낮은 결과는 둘 다 핵 무장을 하는 경우 핵 무장을 할 경우에 이제 핵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둘 다 핵 무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의 핵 공격에 대한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더 낫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상태는 핵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상대의 핵 공격에 대한 억제력이 있는 상태죠. 그 다음 상태는 둘 다 비핵화하는 경우 이거는 핵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죠. 그러니까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더 낫겠죠. 그리고 제일 나은 상태는 미국이 비핵화했는데 소련이 핵 무장을 하는 경우 그러면 소련은 자국한테는 핵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가장 나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런 보상값의 순서를 갖게 되기 때문에 preference ordering 선호의 순서를 갖게 되기 때문에 대칭적인 게임 두 플레이어 모두 같은 보상값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공선 Tragedy of the Commons Commons란 거는 이제 행위자들이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토지, 대지 또는 뭐 공유지 또는 뭐 공공 상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목축업자가 있는데 이 공유지가 있어요. 이렇게 갑이 여기 있고 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공유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 자신들의 가축을 여기다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 모두 다 가능한 한 자신의 가축을 여기에 오랫동안 많이 풀어 놓아서 이 공유지에 있는 그런 풀들을 뜯어먹고 자신의 가축들이 이제 살이 쪄서 더 높은 가격을 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갑과 을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이제 방목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풀이 다 없어져 가지고 완전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뿌리까지 다 이렇게 먹어버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완전 황폐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이 공유지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제 풀들이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을 정도로 방목을 해야 되는데 무제한적으로 방목하면 완전히 이제 황폐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목축업자 사례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갑과 을이라는 어부들이 두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무제한적으로 조그만 치어까지도 막 다 잡을 것인지 아니면 알을 벤 물고기, 알배기라고 하죠. 알배기까지 다 잡아버려가지고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보다 자신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제한적인 그런 어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약속을 지켜서 치어는 잡지 않고 또는 금어기를 설정을 해서 어, 물고기가 알을 벤 그 기간 동안은 어업을 할 수 없도록 이제 그렇게 서로 약정을 하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 어장을 관리해서 서로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목축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협조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서로 협조할 때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 4 더하기 4는 8.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최선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 수업 초반기에. 물론 이제 이 사례는 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 그러니까 퍼레이토 옵티멀한 결과가 가장 사회적으로 나은 결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두 행위자의 보상값의 합을 계산해 보면 이거는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고 이 경우는 0, 이 경우는 0, 이 경우는 6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나은 결과죠. 마찬가지로 이 트레저드 오브 더 카먼스의 경우에도 두 행위자의 보상값을 더하면 이 경우 6, 5, 5, 4, 8, 8.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제 가장 사회적으로 나은 결과죠. 하지만 보상값의 구조가 꼭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 이와 같은 보상값의 구조를 가져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를 배신하고 내가 그러니까 상대가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신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가장 나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10이라고 봅시다. 10. 그러니까 상대가 협조했을 때 내가 배신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는 경우예요. 그러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한번 봅시다. 갑의 경우에 위아래로 비교하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게 이제 위아래로 비교했을 때 더 큰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협조했을 때 갑의 보상값을 위아래로 비교하면 4하고 10을 비교하면 역시 10이 더 크니까 이렇게 밑줄을 그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을의 보상값을 좌우로 비교할게요. 만약에 갑이 배신을 했을 경우에 을의 보상값을 좌우로 비교하면 3과 0을 비교하면 3이 더 크니까 밑줄을 그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협조했을 경우에 을의 보상값을 좌우로 비교하면 4하고 10 비교하니까 역시 이게 더 크죠. 그래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은 둘 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그 셀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상값 모두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셀, 이게 이제 균형점이죠. 그러니까 상호 배신했을 때가 균형점이죠. 그러니까 이 보상값을 이렇게 상대가 협조했는데 내가 배신했을 때 보상값을 증가시켜도 마찬가지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나은 보상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는 3, 3이니까 6,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 이 경우에는 0하고 10을 더하면 10, 그리고 요 경우 계산해 보면 10하고 0이니까 10, 그리고 이 경우는 4하고 4니까 8.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나은 경우는 이 경우가 되잖아요. 이 경우하고 이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가장 낫지만 한 사람만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손해가 많이 초래되는 그런 경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회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을 사회적인 효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서로 협조했을 때가 서로 배신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상호 협조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가장 나은 결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또는 뭐 최선의 결과라고 그렇게 가끔 이제 언론을 보면 기자들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서로 협조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최선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최선인지 이걸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최선의 경우는 상대가 협조했는데 내가 배신하는 경우 상대 협조 나는 배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나은 결과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는 상호 배신보다 상대적으로 상호 협조가 더 나은 결과예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결과는 사고 배신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옵티멀한 상태, 상호 협조보다도 항상 더 월등한 결과를 초래되기 때문에 상호 배신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뭐 최선의 결과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죄수의 범민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승 사냥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승 사냥 게임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갑과 을이라는 이제 두 플레이어가 있는데, 서로 같이 이제 사슴을 사냥하러 나갔어요. 근데 둘이 이제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갑도 사슴을 쫓고 을도 사슴을 쫓으면 사슴을 잡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사슴을 반으로 나누면 고기를 둘로 나누면은 많은 고기를 얻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슴을 둘이 막 쫓고 있는데 자기 옆으로 토끼가 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바로 옆에 내 토끼가 있으니까 얼른 이렇게 토끼를 잡으면 될 것 같으니까 사슴 사냥에서 이탈해서 토끼를 잡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슴을 놓치게 되고 토끼를 잡으러 가는 사람만 토끼를 잡게 되고 사슴을 계속 쫓는 사람은 사슴을 놓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사슴이 큰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만으로 사슴을 잡을 수 없게 되니까 동료가 토끼를 잡으러 이탈했을 때는 끝까지 사슴을 쫓는 사람은 혼자만으로는 사슴을 잡지 못하게 돼요. 사슴을 놓치게 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값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갑이 토끼를 쫓았는데 을도 토끼를 쫓으면 각각 헤어져서 사슴을 쫓다 말고 각각 토끼를 잡으러 가면 이제 서로 토끼는 잡을 수가 있으니까 사슴만큼은 아니지만 토끼 고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토끼를 쫓는데 을이 사슴을 쫓게 되면 그럼 을은 사슴을 못 잡죠. 사슴은 둘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대신 갑은 토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갑이 사슴을 쫓는데 을이 토끼를 잡으려고 사슴 사냥에서 이탈할 경우에 그러면 갑은 사슴을 놓치게 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을만 토끼를 얻게 되는 거고 둘 다 같이 사슴을 쫓게 되면 이제 드디어 사슴을 잡아서 더 많은 고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균형점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밑줄 긋기로 한번 봅시다. 갑의 부담값을 위아래로 비교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비교 더 큰 숫자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이렇게 되고 뭐 밑줄을 그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별표를 내도 돼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뭐 사슴을 쫓았을 때 갑의 부담값을 위아래로 이렇게 비교하면
그러면 4가 더 크니까 이렇게 밑줄을 그을게요. 그 다음에 을의 부담값은 이제 좌우로 비교한다고 얘기했죠. 갑이 토끼를 쫓길 경우에 을의 부담값을 좌우로 이렇게 비교하면 3과 0을 비교하면 3이 더 크니까 여기다 밑줄 긋고, 갑이 사슴을 쫓을 경우에 을의 부담값을 좌우로 비교하면 이렇게 4가 더 크니까 여기다 밑줄을 긋죠. 그럼 이제 밑줄이 두 개의 숫자 모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셀이 규정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규정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3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에도 4 밑에 밑줄이 그어지니까 규정점이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균형점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갑과 을이 끝까지 사슴을 쫓게 되면 둘 다 이제 사슴을 잡아서 사슴을 잡아먹게 되고, 아니면은 둘 다 이탈해가지고 토끼를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서 이탈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균형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먼저 둘 다 토끼를 쫓는 경우 거기서 이탈할 동기가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탈 동기가 있는지, 만약에 갑이 토끼를 쫓다가 다시 사슴을 쫓게 되면 그러면은 토끼만 놓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탈할 동기가 없는 거죠. 그 을 역시 토끼를 쫓다가 사슴을 쫓게 되면 토끼마저 못 잡게 되니까 이탈할 동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균형점이 되고, 둘 다 사슴을 쫓는 경우에, 둘 다 사슴을 쫓는 경우에 갑이 토끼를 쫓게 되면 4에서 규정점이 4에서 3으로 이렇게 보상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규정점이 유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을도 사슴을 쫓다가 토끼를 쫓게 되면 보상값이 줄어드니까 같이 사슴을 계속 쫓으면 사슴을 잡는데 자신은 토끼만 얻게 되니까 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탈할 동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상태가 이제 균형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균형점이 선택될 것인가?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 선수가, 한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토끼가 나오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얼른 토끼를 쫓으러 가면 다른 사람도 계속 사슴을 쫓아서는 안 되죠. 자기도 얼른 토끼로 쫓아서 토끼를 잡아야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계속 사슴을 쫓으면 다른 사냥꾼도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사슴을 쫓으니까 이제 친구를 믿고 자기도 계속 사슴을 쫓게 되는 거죠. 또 결국에는 사슴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토끼를 잡으러 이탈을 하면 다른 사람도 얼른 같이 토끼를 잡으러 이탈을 해야 되는 거죠. 혼자만 미련하게 사슴을 계속 쫓으면 결국에는 자기는 토끼도 못 잡게 되니까 얼른 토끼를 잡으러 똑같이 토끼를 잡으러 출발하게 돼서 토끼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아니면 상대가 계속 사슴을 쫓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토끼를 잡지 않고 계속 상대를 믿고 서로 협조해서 사슴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슴 사냥 게임을 이제 어슈런스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또는 트러스트 딜레마, 그러니까 확신 게임 또는 신뢰의 번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호에 대한 신뢰 또는 확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면 사슴을 쫓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편이 토끼를 잡으려고 몸을 움직인 것도 아닌데 약간 몸이 이렇게 휘청해서 토끼 쪽으로 만약에 쏠렸다면 상대를 믿지 못하면 이놈이 토끼 잡으러 가는구나 하고 자기도 얼른 토끼를 잡으러 이제 배신하는 것이죠. 근데 상대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사슴을 쫓게 돼서 사슴을 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하고 사슴 사냥 게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배신에 대한 유혹값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자, 그 상대가 협조했을 때 나도 협조했을 때 보상값하고 상대가 협조했는데 내가 배신했을 때 보상값을 비교해 보면 두 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렇게 사슴을 쫓는 게 협조죠. 토끼를 쫓으러 가는 게 배신이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도 배신과 협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상대는 협조했는데 내가 배신할 경우하고 또는 나도 협조했을 경우에 보상가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협조했는데 내가 배신을 하면 3을 얻고 나도 협조를 하면 4를 얻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밑에 협조로부터 얻는 보상이 더 큰 것이죠. 반면에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상대가 협조했을 때 내가 배신하면 5를 얻고 내가 협조하면 4를 얻어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상대가 협조를 했을 때도 나는 배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 값하고 이 값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 부등호가 사슴 사냥 게임에는 협조했을 때 부담값이 더 크죠.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배신했을 때 보상값이 더 크죠. 상대가 배신했을 때는 사슴 사냥 게임과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두 당연히 상대가 배신했으면 나도 배신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배신했을 때 갑의 보상값을 비교하면 배신하는 게 더 큰 보상값을 얻죠. 사슴사냥 게임에서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마찬가지로 만약 상대가 배신했다면 나는 배신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슴사냥 게임하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면 두 게임 모두 상대가 배신을 한다면 그러면 나도 배신하는 게 나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상대가 협조했을 때 보상값이 달라져요. 사승사냥 게임하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상대가 협조했을 때 사승사냥 게임에서는 나도 협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상대가 협조했을 때도 나는 배신을 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얻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이 행위자들,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죠. 상대가 협조했는데도 나는 배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은 상황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친구하고 룸메이트 해서 같이 사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사례를 이제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청소하는데 상대가 청소한다는 얘기는 협조한다는 거죠. 상대가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소하지 않고 자기는 게임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은 주로 이제 원룸을 얻어서 각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이제 같이 방을 나눠서 그 하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딜레마가 항상 두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방 청소의 문제 또는 예를 들어서 공용 물품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때는 여러분은 이제 각자 뭐 비누나 뭐 화장지 같은 거를 따로 쓰는지 모르겠으나 원룸을 쓰니까 우리는 이제 공용 화장실을 쓰니까 그 공용 화장실에 사용되는 어떤 비누나 화장지를 누군가 이제 한 사람이 사야 되겠죠. 물론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항상 사는 사람만 사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나죠. 근데 이제 끝까지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사서 놓으면 화장지나 비누를 사서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미안하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사고 그렇게 협조하지 않고 한 사람만 이제 계속 사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담배 같은 거 필 때도 이렇게 담배를 이제 빌려서 피기도 하죠. 그러면은 한 번 내가 빌려주면 다음에는
친구가 자기가 사가지고 나한테 빌려주고 그게 아니라 계속 빌리는 사람은 이제 계속 빌리기만 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담배를 빌려줘도 계속 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죄수의 딜레마의 선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자기가 예를 들어 당구 치고 놀 건 실컷 놀면서 담배를 사지 않고 다른 사람 거 빌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죄수의 딜레마의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사슴사냥 게임에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친구가 담배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비누를 하숙집에서 비누를 사면 그러면 이제 나도 비누를 사는 사람, 화장지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슴사냥 게임은 그러니까 조건부 전략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잘하면 나도 잘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죄수의 딜레마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는 상대를 배신한 그런 경우고, 사슴사냥 게임은 어, 상대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죠. 근데 많은 경우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무조건적인 또 협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매우 드물지만.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협조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되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착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상대가 이제 배신을 해도 다음에는 협조하겠지 하고 나는 또 그래도 협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착하게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조건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나는 계속 협조했는데 상대가 이제 계속 배신하는 걸 보고 내가 착하게 군다고 해서 상대도 착하게 구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상대가 협조할 때만 나도 협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단계가 넘어갈 수도 있죠. 네가 뭘 해도 난 배신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타 여럿이 이제 어울려서 사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반복 게임에서 반복 게임은 이제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나 사승사냥 게임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낯선 사람은 스트레인저 한 번 보고 이제 이렇게 게임을 끝난 사람이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 친구 간의 관계 아니면 뭐 연인 간의 관계죠. 그럴 경우에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반복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조건부 전략을 반복하는 게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가장 종합적으로 보면은 높은 부담값을 얻는 게 이제 tit-for-tat이라고, tit-for-tat.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고 상대가 협조하면 나도 협조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게 종합적으로 보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만 하는 사람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하잖아요. 상대가 착하면 나도 착하게 굴고, 상대가 배신하면 그다음부터 안 보고 그 사람을.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하는데,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그 전략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겠죠. 이제 그런 전략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뭐 죄수의 딜레마 게임 전략을 쓰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착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조건부 전략을 쓰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협조하는 척하다가 한두 번 정도 배신하고, 그렇게 스니커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돈을 내는데,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밥을 먹으러 갈 때 돌아가면서 밥값을 내다가 어느 때가 일정한 시간이 오면 갑자기 돈을 지갑을 놓고 왔다고 돈 안 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깜빡 잊었다고 하고,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걸 스니커 전략이라고 하죠.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많은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보상값을 주는 결과가 팁포텟 전략이라는 그런 미시간 대학의 실험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팁포텟 전략을 많이 구사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반복 게임이 아니라 일회성 게임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만약에 순차 게임으로 했을 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는 순차 게임을 하던 아니면 동시 게임을 하던 상관없이 상대를 배신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전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순차냐 동시냐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죠. 균형점은 상호 배신이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사슴사냥 게임의 결과는 이 순차 게임이냐 동시 게임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면 자 사냥 게임을 이렇게 순차 게임으로 풀어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조금 전에 그 부담값을 이용해서 여기가 배신, 협조, 배신, 협조, 부담값은 3, 3 조금 전에 사슴사냥 그 부담값이에요. 자, 이 게임을 풀어볼게요. 여기 이제 이 인포메이션 셋이 없는 경우에요. 갑이 사슴을 쫓는지 토끼를 쫓는지를 보고 을이 선택을 하는 경우에요. 그럼 갑이 만약에 배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슴 사냥 게임은 조건부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죠. 그러니까 갑이 토끼를 쫓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을도 토끼를 쫓아야겠죠. 그러니까 보상값을 보면 갑이 배신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을이 만약에 토끼를 쫓으면 을은 3을 얻게 되고 갑이 토끼를 쫓는데 을이 혼자만 사슴을 쫓으면 0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을은 토끼를 쫓아서 배신을 해야겠죠. 지트에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 협조해서 사슴을 쫓으면 그러면은 을은 갑이 사슴을 열심히 쫓는 걸 알고 혼자만 토끼를 쫓게 되면 자신은 토끼를 잡게 되죠. 하지만 을도 갑이 사슴을 쫓는 것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을이 협조를 해서 사슴을 쫓으면 을도 사슴을 얻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순차 게임이니까 갑이 만약에 사슴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초래되면 둘 다 3, 3을 얻게 되고 이 결과가 초래되면 둘 다 4, 4를 얻게 되니까 근데 갑은 자신이 사슴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면 을도 사슴을 쫓는다는 걸 알고 있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은 자신이 사슴만 쫓는다는 것을 을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어슈어런스 게임이라고 했죠. 확신 게임. 어떤 모습을 보이면 되겠어요? 나는 을에게 나는 사슴만 무조건 쫓겠다. 그렇게 말로 하는 약속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로 만났을 때 뭐 사슴 사냥에 대한 그런 사냥 도구가 있을 수가 있고 토끼를 쫓는데 유리한 그런 사냥 도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온통 사슴 사냥에만 필요한 도구예요. 그럼 이제 을이 아는 거죠. 갑은 사슴 사냥을 하러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슴만 쫓겠구나 하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이 사슴을 쫓으러 가면 을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사슴을 쫓아서 이 결과만 초래되는 거죠. 이 결과는 초래되지 않고 그러니까 갑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을에게 자신의 협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모습을 보여서든지 그래서 그걸 이제 시그널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그널링. 자신의 협조 동기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시그널링을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갑자기 사슴을 쫓다가 얼른 이탈해가지고 둘 다 토끼를 잡거나 아니면은 사슴을 잡거나 상대가
토끼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열심히 사슴을 쫓으면 이제 순간적인 건 확신이 들어서 사슴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시그널링을 확실히 볼 수 있다면 둘 다 더 나은 상태를 얻을 수 있겠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북 관계도 순차 게임. 물론 이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의중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말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남한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을 개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관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핵 어떤 개발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남한과 협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제 그런 감찰단 뭐 감시단을 만들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감시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북한이 그걸 허용한다면 그거는 이제 협조의 어떤 동기에 대한 그런 시그널링을 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핵 그런 시설, 영변의 시설을 예를 들어서 폭파한달지 모든 핵 시설이 폭파하면 그러면 이제 북한이 협조의 동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제 남한의 협조의 동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미군과 어떤 군사 그런 훈련을 이제 중지해라 아니면 뭐 미군 철수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북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무기 도입을 중단해라. 그런 남한으로부터 이제 확실한 그런 시그널링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그널링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 때는 서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그러니까 아까 소련과 미국의 군 핵, 핵무기 경쟁 게임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제 북한은 남한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정부의 그런 선호 구조 자체가 보상갑의 구조 자체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죠. 왜냐하면 보수 정권은 북한이 협조해도 남한이 배신하는 게 지배적인 전략이죠. 보수 정권은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어, 말하자면은 없어져야 될 그런 정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협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협조해도 남한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그런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뭐 시장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 그런 그런 선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의 선언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죄수의 딜레마 선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수 정권과 북한이 서로 병립한 상태에서는 서로 배신한 상태,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는 상태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제 남한에서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만약에 진보 정권의 선호가 이제 사슴의 딜레마, 조건부 선호, 사슴의 딜레마가 아니라 사슴의 사냥 게임, 사슴 사냥 게임의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조건부 선호죠. 그러면 이제 협조의 동기가 있는 거죠. 남한의 경우에, 진보 정권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서로 남한과 북한 모두 다 이 시그널링을 해서 협조 동기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서로에게 협조의 동기가 있다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서로 협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뭐 DMZ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그런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폐기시키고 군사 활동을 하지 않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시그널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보수 정권에서 아니면 보수 정당이 얘기하는 이제 종북 색깔론은 색깔론 그 퍼주기 이 론은 뭐냐면은 이제 진보 정당이 이 조건부 선호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무조건적 협조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죄수의 딜레마는 지배적인 전략이 배신이었죠. 지배적인 전략이 배신인데, 이제 종목론, 색깔론에 의하면 진보의 지배적인 전략이 협조라는 것이죠.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남한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퍼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국가의 그런 공당이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는 그거는 뭐 이미 정당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남한의 진보 정당은 이제 사슴 사냥의 그런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조건부 선호. 그러니까 북한이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한다는 그런 선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그널링을 통해서 서로에게 확신이 생기면 퍼레이트 옵티멀한 상태, 서로의 배신보다는 서로의 협조를 통해서 남북 모두 다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수 정권은 이제 북한의 선호가 사슴 사냥의 선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북한은 죄수의 딜레마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로 죄수 딜레마 선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진보 정권은 진보 정부 자체가 사슴 사냥의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도 이 사슴 사냥의 선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이 시그널링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어떤 남북의 그런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또 남북 협약을 통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그 남북 협약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호 협조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길로 가는 건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슈런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 또는 서로에 대한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바로 이 사람이 사슴을 쫓지 않고 토끼를 쫓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심이 지배하게 되고 금방 서로 사슴을 쫓다가 서로 토끼를 쫓는 그 상황으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 관계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호 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상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상호 확신을 얻기는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남한에서도 북한에게 협조를 얻기 위해서 뭐 미군을 철수한다거나 북한의 또 협조를 얻기 위해서 뭐 군사 훈련을 멈춘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북한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는 한,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한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는 한 핵무기를 다 폐기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군사적인 그런 완전한 열세, 그리고 경제적인 열세, 그리고 또 자유시장 경제가 북한에 도입됐을 때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아주 그런 예민한 상태로 이제 남한이 정말로 협조의 동기가 있는지 그걸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서로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금방 다시 이런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같은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